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모부커스 12회차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호모부커스 12회 내용을 좀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번 호모부커스 연말 이벤트 당첨자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좀 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연말 이벤트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응원 메시지나 저희가 다뤘던 책들에 대한 간단한 소감 나눠주신 분들에게 이제 커피 쿠폰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어요. 그쵸, 목사님? 아유, 네, 지금 네. 확인해 볼게요. 아, 제가 미리 확인해 왔습니다, 목사님. 네. 5분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추첨을 해서 4분이 응모를 해주셔서 아우. 네, 경쟁률이 1대1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주신 분들 그 아이디를 말씀드릴게요. 선리님께서 보내주셨고, 이한주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고요. 풀문님께서 댓글 달아주셨고, 현자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에게, 아, 우리 지인이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뭐 주최 측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아는 분들이 또, 네, 이렇게 해주셔서, 호모부커스가 사실 연말 이벤트 하면서 조금 구독자층을 넓혀가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분들이 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4분에게 커피 쿠폰 쏴드리고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우리 김기중 목사님께도 커피 쿠폰 하나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5분에게 네, 연말 이벤트 이렇게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회차 녹화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호모부커스 저희가 그동안 쭉 진행하면서 우리 젊은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김기중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더 네. 젊은 목사가 왔습니다. 아, 더 젊은 목사.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살짝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 경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김기중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동물신학에 대해서 12회차에서 나누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해외 유학파세요. 그리고 동물신학으로 전공을 하셨고 논문을 쓰셨는데 동물신학을 정하게 되신 전공으로 삼게 된 뭐 계기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공에서 남아공에 있는 스텔렌보치 대학에서 이제 석사와 박사를 하고 근데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네, 박사를 지금 디펜스를 2월 3일 날 지금 앞두고 있고요. 네, 이게 통과가 돼야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건데 기도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신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원래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제 불평등한 나라가 어딘지를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런 좀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이제 가난한 이들 또 가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 싶었는데 이제 남아공이 또 신학적 토대도 좀 튼튼하고 또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좀 개방적이어서 좀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석사 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항상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그게 생태계다. 그 중에서도 척추 그리고 척추동물 또 이런 지각이 있는 그 동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과연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실까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이제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에서 생태계까지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좀 거창한 말이지만 좀 지평을 좀 넓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그 두 대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두 대상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를 제 어떤 신학적 업으로 그리고 또 목회적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게스트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동물신학을 전공하셨고 이제 앞으로 동물신학자로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계획은 뭐 없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없는데 무계획이 계획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근데 그런 희망은 있어요. 그런 꿈이나 희망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기후 위기 또 생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인식의 좀 변화를 좀 평신도 분들 또 우리 신학생들 분들한테 좀 그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 신학이 되게 너무 뭐 진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당장 지금 필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 인식의 전환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식의 전환 없이 법만 바뀐다고 해서 또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서 이게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나 어떤 일반 분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과 그 더불어서 제도적 변화를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호모포커스 12회차 주제가 동물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조금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은 동물신학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젊은 목사님. 네, 젊은 목사님. 더 젊은 목사님 말고 젊은 목사님. 네. 일단 뭐 제가 동물 신학에 대해서 신학도 잘 모르고 동물도 잘 모르는데,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가 이제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들을 봐요. 거의 뭐 하루에 한 편 이상은 꼭 보고 자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이 동물에 보통 대한 약육강식 내용 아닌가요? 물론 동물의 세계 자체가 약육 강식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누가 약이고 누가 강인지, 결국은 왜 수많은 동물들이 그런 어떤 이 생존의 위협에, 생존의 벼랑의 끝에 지금 내몰렸는지, 그것에 대한 궁극적 원인은 결국 인간의 탐욕,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무차별적인 어떤 침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동물신학은 잘 모르는데, 예전에 처음 이제 영국에 공부를 왔을 때 스코틀랜드 쪽에서 이제 그런 어떤 동물의 구원 문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막 있었고, 그때가 2001년도였는데 뭐 그 이전부터 그런 이슈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의 한 영국 스코틀랜드 한 교회가 거기에서 이제 그 애완동물에게 세례를 주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신학적 이슈들이 이제 막 한참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처음에 저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야, 영국 사람들이 도대체 멘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뭐 그게 굳이 세례를 줘야 이 동물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안 주면 또 무슨 지옥에 가고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건 신학적인 담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더 우리 얘기를 더 좀 더 해보겠지만, 과연 성경에서 동물 신학,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신학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전 늘 이제 의문이었어요. 또 하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뭐 여튼 기본적으로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은 동물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포식을 허용하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저의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은 동물의 어떤 동물권, 혹은 뭐 동물에 대한 착취, 억압, 이런 것들을 성경이 열어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과연 그런 어떤 그 개념이나 상식이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동물신학은 잘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동물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면,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도 수많은 생태계의 한 일부분일 뿐이며, 동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인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결국 동물의 권리, 동물에 대한 신학, 이런 사유들이 시작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역시 젊은 목사님이셔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게
이제 동물 신학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말미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동물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함께 공존하고 공생해야 되는 관계인데 저도 이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코로나 발병에 대한 원인들 과학자들이 다각도로 좀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동물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인류에게 넘어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동물 신학을 다루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이제 기중 목사님께 좀 구체적인 주제 관련해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동물 신학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한국적인 입장에서 동물 신학하면 되게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동물 신학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동물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동물 신학이 무엇인가를 그 논의하기 전에 왜 동물을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또 동물이 왜 문제인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더 먼저 선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번 잠깐 얘기해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 동물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심각한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지금 뭐 기후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은 지금 이제 멸종 시나리오가 이제 지구의 인간의 멸종 또는 생태계 멸종 시나리오가 얼마 남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후 위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지구 1.5도 이상 절대 높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기후 및 생태의 문제가 동물의 문제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유명한 저자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아시죠? 알죠. 네, 예, 유발 하라리가 그 가디언지 영국에 계셨으니까 가디언지 이런 기고를 실었어요. 왜냐면 현대식 공장식 가축 농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유대인 작가 아이작 싱어도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 그 모든 인간은 나치다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인간이 하는 동물들한테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왜 가장 잔인한 범죄이고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나치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2017년에 미국의 한 연구원들이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그러니까 포유류의 바이오매스를 계산했어요. 생물량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새로운 연구는 아니고 자주 해요. 이 생물량 연구하는 거를 식물, 동물 뭐 이래서 뭐 질량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산했더니 이 지구상의 그 모든 포유류 중에 인간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이제 36%였어요. 그렇죠? 꽤 많이 차지하네요. 그러면 이 인간을 먹여 살리는 가축의 질량이 얼마였을까요? 생물량이. 둘가 이제 무려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인간과 가축을 더하니 이제 계산 잘 하시죠? 96%? 그래, 96%죠. 그러면 야생동물이 몇 프로 남는 걸까요? 생물량이. 4%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뭐 코끼리, 고래, 늑대, 여우, 곰, 뭐 코뿔소 이런 포유류들이 고작 4%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 최재천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은 더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4%가 아니다. 2%다, 1%다, 뭐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근데 왜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냐면은, 생물학적 특성상 개체수가 줄면요, 이게 멸종 속도가 가속화돼요. 급속하게 지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가 1시간이나 하루에 뭐 100여 종의 멸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생물과 생태계나 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아끼시는 그 모든 식물과 동물의 종들이 이제 급격하게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물들은 다 야생동물도 사라지는데 무엇은 계속 늘어나냐? 그러면 소닥대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의 그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말씀하신 끊임없는 탐욕, 식욕,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경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래에 우주인들이 이 땅에 온다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지층과,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지층과 화석을 분석한 뒤에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해요. 아, 이 행성은 누가 지배한 행성이냐?
이제 갈루스 도메스티쿠스가 지배했던 행성임에 틀림없다. 이 갈루스 도메스티쿠스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글쎄요. 아, 이거 치킨입니다. 치킨. 어. 우리가 가장 먹는 그 치킨이 항명이에요. 어. 네, 네, 그래서 매년 전 세계에서 이제 600억 마리의 닭이 도축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에요. 한 80%면 돼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5배가 되는 닭이 도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죠? 갑자기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예, 심각한. 너무 많이 먹었죠.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주에 한 2마리 도살. 저는 치킨 거의 안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동물들의 환경이 너무나 큰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예를 뭐 잘 아시겠지만 동물해방 이런 유명한 책에서도 소개되지만 이 공장식 밀집 농장의 이 살기 정말 끔찍하고 잔인해요. 뭐 이쪽으로 억울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뭐 산란개들은 햇빛도 없고 날개도 피기 어려운 A4 용지만한 크기, 그렇죠? 한 3-4마리를 집어넣어서 평생을 살게 하고 매년 수백 마리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에서 원래 닭이 1년 평균 낳는 알의 개수가 사실 12개에서 18개 안 나요. 근데 지금 공장식 그 축산 농장 배터리 케이지에서는 무려 100에서 200개 알을 매년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들 사모님들 계시지만 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쵸? 그 사람이 사실 뭐 칼슘과 모든 뼈를 다 배출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란개들은 빨리 죽어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육개는 불과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25일 만에 출하가 돼요. 근데 25일 만에 출하된다는 것은 사실 수명이 12년인데 닭이 사실 우리가 병아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병아리를 먹냐면 공장식 축장 안에서 호흡기관이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암모니아 가스, 얼마나 암모니아 가스 많아요. 그 닭들이 다 배설하고 방귀를 뀌고 한다고 치면. 그런데 호흡기관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일찍 출하하는 겁니다. 닭을. 일찍 출하해야지만 닭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이제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계가 맛있다는 소문은 다 이게 이제 위험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위험. 지난번에 뭐 황규익 씨가 우리나라 닭은 사실 맛이 없는 거다. 그렇죠. 네, 맛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 뭐 칠레나 이런 데서는 3kg 닭이라고. 네, 진짜 오히려 토종 닭이 원래 그래서 맛있거든요. 이게 사실 살도 많고 사실 병아리가 아닌 거거든요. 고기가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에는 지금 우리나라 나오는 닭은 씹는 맛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저도 한 마리 먹으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제가 위가 커서 그런가요?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저희가 육식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근데 뭐 돼지는 어떤가 하면은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받습니다. 돼지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돼지의 지성이 개의 지성과 거의 맞먹는데 더 뛰어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돼지들을 이제 가둬놓고 이빨 뽑고 거세하고 꼬리 자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소한테 이제 옥수수 자료를 주로 먹여요. 우리나라 옥수수 그러니까 수입량이 거의 90% 넘게 이제 달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소를 살찌우고 소의 이제 그 마블링 기름기를 찌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옥수수 자료를 먹는 게 인간이 설탕을 퍼먹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들이 지금 옥수수 살을 먹고 이제 막 살을 띄우고 막 그 AA 플러스 등급을 받는 그 소들의 그 몸은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망가진 거예요. 지방간의 모에 이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동물들이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 닭, 돼지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 옥수수 사료를 먹은 배설물은 사실 환경 오염의 진짜 주범이에요. 왜냐면은 이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싼 똥은 분해가 안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이제 가장 큰 발견이 뭐냐면 그 사파리를 갔는데 코끼리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 똥을 싸면은 그게 정말 빨리 부식되고 거기에 막 그 아름다운 생태계가 모여들어요. 새똥구리들도 모여들고 벌레도 삽니다. 그런데 지금 옥수수 사료를 먹고 싼 똥은요 분해가 안 돼요. 수십 년간. 네, 땅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땅 오염 수치가 지금 OECD 국가 1위입니다. 왜냐면 그 분뇨를 그냥 지금 해양 투기가 금지돼가지고 그 분뇨를 다 그냥 논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비료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냥 처리하지 않고 그냥 뿌리는 건 비료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뭐 텍사스 주에 가보시면 똥 모아놓은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냥 악취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쭉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지평선 쪽에 새까만 거야. 저게 도대체 뭔가 차를 몰고 가면 갈수록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 분뇨. 다 소야. 아, 소. 소를 거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이제 농장에다가 수만 마리를 넣고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와. 근데 냄새가 그쵸. 진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더라고. 그 동네 사시는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하시죠? 동네 아니죠. 그러니까 사막이나 아, 이런 따로. 캘리포니아 워낙 땅이 넓으니까 아. 거기다가 이제 진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농장주만 농장을 거기 만드는 사는 거죠. 미국의 축산업이 이거 거의 자본 메커니즘의 핵심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정치인들한테 돈을 엄청 먹거든요. 근데 유럽은 잘하는 게 가축 두수를 평당 가축 두수를 제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뭐 300마리, 1000마리 키워도 상관없어요. 50평에. 네. 그러니까 뭐 아까 환경오염이 사실 주범인 거죠. 그리고 뭐 중국대에 나오셨죠? 네. 네, 이게 동물 실험도 문제인 게 얼마 전에 중국대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비그레드를 적출해서 3D 인공 너무 비인간적이네요. 회개합니다. 저의 모교입니다. 네, 눈을 참. 적출한 뒤에 3D 인공 안구 실험을 진행했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비그를 안락사 시켰는데 사실 우리가 놀랄 게 없는 게 이런 실험이 이 동아시아에서 정말 많습니다. 정말 중국이 또 유럽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을 자꾸 금지하니까 중국이 지금 다 떠안고 있어요. 동물 실험.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뭐 371만 마리의 동물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이제 실험이 진행됐고요. 또 뭐 지탄을 받고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비글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비글은 얼마나 순진한지 실험을 한 뒤에도 달려와서 아이고. 안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곰 사육도 하죠. 곰을 죽이지 않고 뭐 그냥 쓸개에 구멍만 뚫어서 쓸개질만 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남아공에 있었을 때 대부분 코뿔소들의 코가 다 잘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 뿌리 케라톤이잖아요. 그냥 손톱이랑 같은 건데 성분이. 근데 이거를 잘라서 이제 중국이나 비에트남에 수출하는 거죠. 펭걸린 같은 거, 그렇죠? 펭걸린도 그렇고 다. 그리고 일본에도 또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일본 다이지라는 마을에는 뭐 아마 영화 보셨겠지만, 고래사냥. 네, 코브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 돌고래를 막 끌어모아서 이 쇠봉을 후려치면 이 돌고래의 청각이 마비가 됩니다. 초음파를 쏘는 동물이잖아요. 마비됐을 때 이제 창으로 다 찔러 죽여서 그 독을 먹는 거죠. 뱉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인간 동물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휴먼 애니멀스 그리고 넌 휴먼 애니멀스라는 말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동물인 건데 우리도 사실 동물인데 우리가 지성적 능력이 좀 탁월한 동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영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사명과 이런 동물인 건데 우리가 피조물임을 좀 망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 동물의 문제가 그래서 환경 그리고 인간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의 문제랑 아주 지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묵인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 이런 현실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치킨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밤. 안 먹겠습니다. 그렇죠. 안 먹겠습니다. 육식을 즐길 수밖에 없는. 왜냐면 우리도 포식자니까. 우리가 가장 데인저러스한 프리데이터니까. 근데 이제 그러나 인간이 위대한 거는 다른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렇게 들으면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치아 구조가 초식 동물의 치아 구조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인간은 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장 구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인간의 치아조차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저께 봤던 영화가 있었어요. 돈 룩업이라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혜성이 지금 지구와 충돌한다는 약 60일 뒤에 지구와 충돌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발견한 그 박사와 그의 이제 그 지금 박사 후보자 두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청와대 백악관에다가 이제 이걸 보고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게 선거가 불리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또 국가 혹은 뭐 전 세계 위기 상황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결됐을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사실 그 영화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지금 위험한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의 무슨 전체적인 주제가 Don't look up, 하늘 쳐다보지 마라. 지금 하늘에서 지금 혜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지 말고 그냥 니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기후위기 그거 다 없는 거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아마 그 영화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음모론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음. 생태위기, 기후위기에 대해서 음모론 진짜 많고, 제가 얼마 전에 나사에서 찍은 그 영상을 봤어요. 뭐냐면은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 속도를 한 불과 한 30년 만에 이제 얼마나 많이 녹고 있는지를 그걸 이제 진짜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아예 공개를 했어요. 제가 진짜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북극의 얼음이. 네, 이 빙하가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인간의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고, 뭐 투발루 같은 그런 섬들은 뭐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존권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렇죠. 거의 서해 쪽은 거의 다 잠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대응이 사실 되게 피상적이고 편협하고 소극적이고. 네, 또 무지몽매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자주 좀 나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동물 신학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왜 동물인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동물 신학이 뭔지 요 부분도 조금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동물이 뭐 동물 신학이라니까 무슨 동물이 신학을 하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런 의구심은 정말. 근데 생태 신학은 생태가 신학을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권영민 목사님이 저희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시고 지금 동물의 신학을 해서 동물 신학.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네, 근데 이제 동물이 뭔가 이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동물을 위한 신학, 또 동물을 위한 윤리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동물들도 분명히 확실한 거는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텍스트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정수의 텍스트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 지각이나 이성이나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문제는 동물이 인간처럼 그런 뭐 정교하고 복잡한 사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책을 쓴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건 힘들죠. 수학적 능력이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동물 신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리고 동물을 어떤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거나 인간에 비해 전혀 가치 없는 존재로 바라보던 그런 신념이나 관점들을 이제 다시 비판하고 다시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으로 이제 올바른 생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마 동물 신학의 과제, 그리고 동물 신학의 정의라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물 신학이 왜 등장했냐면, 그동안 이제 서구의 신학, 그리고 우리의 이제 기독교의 신학이 주로 대부분 다 인간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동물을 도구주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다, 동물은 기계다, 뭐 동물은 그냥 하나의 어떤 상품이다라고 자꾸 동물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봤던 건데, 이제 그런 시각들이 사실 뭐 현대에 생겨났다고 하기보다 기독교 전통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식들이 점차 계속 이제 더 강해지고 더 확고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 임마누엘 칸트, 이런 신학자들, 그리고 20세기 대표하는 신학자들도 동물에 대해서 그냥 동물은 비이성적이고 영혼이 없고 동물은 그저 기계야, 이런 기계라고 말한 거는 뭐 르네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물을 자꾸 같이 절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동물은 뭐 윤리나 도덕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열등하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저항하는 것이 동물신학 또 동물윤리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동물 신학을 잘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분 중에 하나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인데 그분 이제 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게 설교도 하고 또 해나 뭐 이렇게 자연을 향해서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처음 읽었을 때는 뭐지 이분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은 굉장히 그분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굉장히 그런 그 경외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아시시가 설교하면 막 참새도 날라서 듣고 동물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에게도 그런 그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창세기 2장이죠.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 아담으로에게로 이제 불러들이고 함께 모여서 이제 아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프란체스코 이야기에서 이제 일종의 이게 복원되는 거죠. 재현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창조 타락이 전에 창조 세계로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또 염원 이런 것들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길냥이 보면 늘 아유, 밥도 주시고 설교도 좀 하시고 목회 제가 밥도 주고 간식도 주는데 얘들이 저를 설교는 안 들어요? 아니 일단은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안 와. 아, 얘 항상 자동차 밑에 들어가줘서 이렇게 주면 살짝 먹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이 내 설교를 들어야 돼라는 생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이게 저 농담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저를 공격하시는. 그래서 뭐 이사야 11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거기 보면은 이제 가축도 나오고 일반 야생 동물도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가 나오고 소도 나오고 또 반면에 표범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도 나오고 뱀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 이사야 11장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원래 아마 이사야는 그런 세상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물 신학에 관련된 것을 꿈꾸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우리